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당을 향해선 선고 결과에 승복하라며 진정성 공박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을 거부해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간국가로 지정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여권의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여야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과 결과 승복을 두고 벌어지는 여야 공방을 짚어보고 미국이 한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한 국회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가 선고 승복 진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 모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기각을, 야당은 파면을 강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는 이미 헌법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선고가 임박하면서 승복 진정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선고에 승복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8번의 탄핵 선고에 대해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8.8패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라고 촉구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인신 공격과 헌재 겁박에 대한 우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헌정 질서 유린에 앞장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징계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선동을 일삼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십시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약속은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야는 헌재를 향해선 한 목소리로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정치적 혼란과 국정 정상화,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헌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각에, 민주당은 파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증거가 명확한 만큼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만장일치 파면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의 총력전을 이어갔습니다. 광화문까지 걸어가는 도보 행진에 이어 시민사회와 함께 비상시국 선언을 하고 야 5당과 공동 집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금특위 구성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또 시 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연수를 진행하며 내부 결속에 나섰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책임이라며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즉각 구성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연금특위 구성안에 들어가는 합의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의견 차이도 여전한 가운데 여당은 재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시도당과 당원 협의회 주요 당직자 연수를 갖고 똘똘 뭉쳐 승리하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당 지도부를 믿고 잘 따라와 달라면서 당직자들에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활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보수정당이 그 실력과 품격에서 다른 당을 압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지금 정치하는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당의 지지를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활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큰 선거를 치러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건 외교 참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교수와 대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걸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일부 여권이 선동한 비현실적인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거라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야당발 탄핵이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란 여당 주장엔 해괴한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무능함이 현 정부의 상태를 보여준다며 국가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월 달에 지정이 돼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정부입니까?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핵무장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북한처럼 고립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오는 22일 세계적 석학인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와 국회 사랑제에서 대담을 나눕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국가 대응 등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인데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20일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청년 고용과 기업 지원 입법에 대해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면서 비로소 완전체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개헌 담론이 쏟아져 나오면서 개헌 여건이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다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11월 의장 직속으로 출범한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인권, 국회, 사법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자문위는 18차례 분과위원회를 열고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목희, 이해훈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측 추천위원 등 8명이 오늘 추가로 위촉되면서 자문위는 3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연구의 단계가 아니라 선택의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대선은 개정된 헌법 체제 하에서 치르는 것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들을 찾는 부분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기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문위가 비로소 완전체가 된 것을 환영하고 개헌을 성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잘 듣고 조율하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건상 개문 발차는 했습니다만 이제 완전체가 됐기 때문에 국회 미래개헌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국민의 삶, 여러 분야의 세대, 계층, 의제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담아주시기를. 우 의장은 또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 여건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며 주요 정치, 사회 세력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7년 개헌 이후에 우리 사회의 변화, 복잡해진 사회상,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마련돼 있다. 특히 개헌안에 권력 구조의 합리적 분산과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권한 행사,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확대 등이 담길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식견을 더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이번 주 목요일 혹은 금요일로 예상되고 있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르면 이번 주에 선고할 수 있다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주초에 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목금 그러니까 이제 20일, 21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지라시들이 돌고 있고요. 저도 역시 그렇지만 많은 기자들이 취재원을 모두 동원해서 헌재에 언제 선고할 것이냐, 결론은 어떤 방향으로 날 것이냐라고 취재를 하고 있지만 이 헌재 재판관과 직접 연락이 닿고 있다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재판관들 모두 집과 헌재만 오가고 불필요한 연락은 모두 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인 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정치권은 물론 언론 역시 선고 일정도 현재 추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헌재는 평일을 갖고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앞선 두 대통령의 탄핵 선고 때보다 이미 늦어지고 있는 탓에 선고가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 재판관이 최근 23일 이후로 약속을 잡자라고 지인에게 말했다는 얘기가 또 전해지면서 20일이나 21일에는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 20일이나 21일 날 선고를 하려면요, 늦어도 18일이나 19일, 즉 내일이나 모레는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한 축인 국회에도 통보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헌재가 선고 일정을 통보를 하면 역시 곧바로 언론에 이 소식이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고가 이제 임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잡히면서 이제 승복이 키워드로 이제 또 등장을 했습니다. 헌재를 흔들지 마라, 또 승복을 선언해라. 여야가는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설전이 오가고 있네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살짝 보셨는데요. 먼저 꺼내든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 민주당은 지금까지 8.8패의 탄핵 선고 결과에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회의 뒤에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민주당이 승복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여야가 함께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라면서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 윤상현 의원 등 이 친윤계 의원들은 헌재를 향해 강도 높은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요. 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나서서 헌재를 향한 공세에 나서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올 경우에 조기 대선을 위한 중도 포섭까지 염두에 뒀다라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이제 그동안 헌재를 압박해왔던 게 국민의힘인데 승복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건 적반하장이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승복은 사실 당연하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승복은 당연한 것이다 라면서 권 원내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부터 먼저 이야기해달라
않는다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네. 이에 보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헌법 수호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헌재를 부숴버리자고 하는 의원들까지 방치한 것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된다라고 맞섰습니다. 이 당 지도부 차원의 승복 메시지와는 별개로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시위에 참여하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음을 비판한 겁니다. 그런 민주당 역시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역시 오늘 비상의원총회도 개최를 했고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가는 도보 행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광화문에서 야 5당이 참여하는 이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와 윤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한 규탄 릴레이 발언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탄핵 국면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시국선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네. 한편 이번 주에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조기 대선 잠룡들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일하게요 경선 레이스에 착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개혁신당뿐입니다. 이 예비 경선 후보 등록 신청을 마감한 결과 이준석 의원이 단독으로 접수를 했고요. 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개혁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원내 정당들은요 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일단 멈춘 모드이기도 합니다.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던 진보 진영의 이 야당들은요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이 전국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인식 아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공동전선에 힘을 모으는 게 일단 우선인 상황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제시했던 범야권 대선 후보 통합 경선론 일명 이 오픈 프라이머리 역시 자연스럽게 수면 아래로 내려간 모양새가 됐습니다. 더 신중해진 곳은 당연히 이 국민의힘 주자들인데요.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권 내에서 강성 지지층 사이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신중 모드로 전환한 게 두드러집니다. 이 북콘서트를 열기로 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월 5일 서울 또 10일 부산 북콘서트 이후에는 추가 일정을 잡지 않았고요. 탄핵 심판 전까지는 잠정 중단될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또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던 홍준표 시장도 최근 예정된 이 기자간담회 일정을 연기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개헌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주최하는 등 조금씩 새모으기를 보여줬던 오세훈 서울시장만이 최근 이 책을 출간하면서도 조기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지만 이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에 대비하는 거라면서 이번 주에는 비교적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이 헌재의 탄핵 결과를 주시하고 있지만요. 지금 재판관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집과 헌재만 왔다 갔다 하며 네. 누구와도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게 정치권이나 언론 또 법조계의 공통된 반응이거든요. 네. 인용이냐 기각이냐 혹은 각하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권의 급격한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여야 대권 후보들의 신중한 태도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또 그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까지도 반영해서 2차적인 행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슈픽 서완환 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가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따른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로 파면될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을 정당 해산 심판에 붙이고 정당 해산 전이라도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당법 개정안이 반헌법적인 폭거라면서 탄핵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될 경우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우자의 상속세를 폐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하고 있는 상속세의 공제 한도를 없애는 내용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상속세 폐지에 찬성했다고 했던 민주당이 정부의 유산 취득세 발표를 이유로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 중 쓰러져 숨진 고 신상길 씨를 애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께서 직접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면서 국민의 대리인들이 제 역할을 다했으면 없었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인의 뜻을 받들어 윤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 세력의 단죄를 위해 국민과 함께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가기후위기 적응 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기후적응 전략 수립과 정책 제안에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인 만큼 22대 국회가 앞장서서 기후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재난의 위험성 최소화와 항목별 구체적인 정책 마련,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법적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3월 1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탄핵 책임 대 핵무장론입니다.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했죠.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내탁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트럼프 2기 이 이후에 어떻게 국제 정세가 돌아갈 것인가를 충분하게 심의하고 논의하고 이런 그 발빠른 움직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 지금 탄핵을 하고 지금 줄탄핵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다. 정부 책임 아닙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마지막에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지정된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전부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해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버드대 연설에서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민간 국가란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하게 고려해야 하는 국가들을 뜻합니다. 민간 국가 리스트에 포함되면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등 제약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이 핵무장론을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선 사태 해결을 위해 전 정부에서 외교 통상 역할을 해온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돼야 한미동맹이 공고화될 것이라면서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오고 국가를 정상화할 때만이 결국 한미동맹도 공고화되고 국가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되는 민간 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 이름이 왜 올라간 건지 이유를 파악하지 못할 상황이죠. 외교 공백을 메우고 한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승복 진정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정치권에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헌정지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스치듯이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진정한 의사가 있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당연히 승복해야 되고 승복해 맞고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승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헌재 판결 승복은 당연한 얘기라고 못 박으면서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약속하면 뭐합니까? 공동의 승복선을 하면 뭐해요? 안 지킬 텐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때 기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건 승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진정성을 언급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를 향해 일각에선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여야가 보여줬던 것처럼 여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승복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중요한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이죠. 당사자님. 이재명 대표의 승복이고 헌재가 어떤 결정이 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기각이 나도 승복하겠다.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용이 나도 승복하겠다. 그 이후에 제발 분열과 갈등을 그만하고 우리 통합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예.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의 당연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금 헌재 결정 불복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선고 바로 전날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 의원들이 회동해 결과에 승복하자는 합의를 발표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여야가 합의한 승복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여야 2부로 불리는 대변인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헌재 선고 기일이 여전히 이제 안개 속인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목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들어서서 계속 이제 또 21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은 이번 주 내에 가능한 한 빨리, 또 여당은 한덕수 총리 선고부터, 그리고 이제 26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헌재 선고 시점에 대한 여야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예, 박경미 대변인 먼저 들어볼까요? 네, 내일은 박성재 법무장관의 변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9, 20, 21일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날짜와 탄핵 심판 선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 국민의힘에서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이게 선입 선출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한덕수 총리는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 마지막 변론이 언제 있었는지 그거와 무관하게 선입선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두 가지 모두 다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네. 오전, 오후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심판 선고일이 지연되고 있어서 다들 지금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어찌 되건 결론은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5가지 쟁점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의 위헌성, 그리고 포고령 1호, 그리고 국회 봉쇄, 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근데 이 5가지가 중에서 하나라도 위헌이면은 이제 파면되는 건데, 즉 5화로 연결이 돼도 되는데, 사실은 1번 엔드, 2번 엔드, 5번까지 다 엔드로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결론은 이제 명명백백하다고 생각하고요. 단 국민의힘에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논리를 이제 마련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지금 찬탄 반탄으로 이제 극심한 대립을 이루고 있잖아요. 물론 그 찬탄 네. 의견이 훨씬 더 높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결정문에 조그마한 흠결도 있으면 안 되니 완결성을 기하는 가운데서 그런 그 숙고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숙고의 시간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고 시점, 예,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저는 그 인내심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네. 이제 정당이 그렇게 하면요, 집권당도 마찬가지고 제1야당이 그렇게 해도 그것은 그냥 의견 표명이 아니라 압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계속 빨리 해라, 그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빨리 해라, 심지어는 뭐 13일까지 해라,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안에 쫓겨서 쫓기듯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상식과 법리에 따라서 판결해 주시기를. 그런데 그것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 네.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게 우리 인내의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인 절차대로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당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그 선고의 선후 시점, 예를 들어서는 이재명 대표 26일에 2심 선고 이후 또 한덕수 총리 선고가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은 또 어떤 입장일까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선고보다 뒤에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 당의 108명 의원이 각자의 생각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한 분이 이제 그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신 거죠. 나경원 의원. 예, 그것이 이제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 것이 지금 급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마 저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정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그 현안들, 그런데 거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의 비중, 통상 전문가이고 주미대사를 지냈었고 그런 인물이 지금 이 사령탑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이것은 매우 쟁점이 단순한 것이고 변론도 끝났는데 언제 하겠다라는 예고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국정을 위해서, 이것은 어느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여야가 승복 진정성을 두고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승복을 말하고 있지만 상대를 향해서는 이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를 낸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과연 여야가 함께 이 결과 승복을 약속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박경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래도 다행히 당의 공식 입장이 승복이다라고 밝혀주신 거는 저희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합니까? 당의 의원들이 지금 다 나가서 거친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도 그런데요. 처음에 그 국힘의 서천호 의원은 헌재랑 공수처랑 선관위를 처벌수자면서 폭동을 선동했었고, 그다음에 장동혁 의원은 뭐 발작을 하고 있다, 황소발에 밟혀주는 뭐 개구락지 신세다 이런 표현, 또 뭐 윤상현 의원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하고, 또 국힘이 모셔다가 강의를 들었던 전한길 강사는 뭐 삼족을 멸한다는 등, 그리고 이 집회를 그 국민의힘과 연관된 그런 집회들에서 보면은 뭐 밟아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 성함을 이야기하고 헌재를 날려버려라, 뭐 가루가 될 것, 이런 그 거친 언어들, 극단의 언어들이 광장을 메우고 있는데 참으로 그 부끄럽고요. 물론 뭐 그거는 이제 당권 주자들이 그 지지자들한테 소구하기 위해서 더 그렇게 가시돋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요. 그 민주당의 경우 그 최재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지검장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이제 기각됐지만 사실 4대4로 굉장히 팽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론에 대해서 저희는 바로 그 수긍을 했고요. 그렇게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없고, 저희는 지금까지 승복을 해왔고, 그 어떤 그 비판도, 그 결정에 대한 판결에 대한 비판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승복한다는 것은요, 법치사회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승복한다는 것은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은 비대위원장도 또 원내대표도 매우 명시적으로 공식적으로
승복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혹시라도 국민들에게 불안을 드릴까 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유튜브에서 스쳐가듯이 안 따르면 뭐 어떻게 하겠느냐 뭐 그렇게만 말씀하시고서 언급을 안 한단 말이죠. 계속 그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이죠. 네. 저는 지금이라도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이것이 현재에 대한 압박과 겁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쪽 당사자가 우리는 못 받아들일 거야. 라는 태도를 사실상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결론 안 내리면 우리는 못 받아들여 라는 태도를 보인다면은 그것이 헌재한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의 독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결론만이 옳다고 생각해. 이게 아니면 우리는 그건 생각지도 않을 거야.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께서 푸시면 된다. 저희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고 혹시라도 불안해하실까 봐 아주 다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선거 결과에 따른 책임론 공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탄핵 기각 시에 줄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요 탄핵 인용 시에 아예 여당을 해산하는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먼저 박경미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에 탄핵 너무 남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줄탄핵이라는 프레임을 이제 민주당에는 씌우고 있는데요. 좀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이 29번이라고 하는데 실제 탄핵이 이루어진 것은 13번이고요. 네. 그 계엄을 전후로 해서 보면은 계엄 전에 5번, 계엄 이후에 8번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는 39번이거든요. 그리고 영수회담 거절을 한 건 8번. 그다음에 국회가 임명을 원치 않았는데 패싱한 임명이 31번이고요. 그래서 정말 줄탄핵이라는 것이 개념을 가지고 계속 민주당을 공격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헌재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 탄핵을 할 만큼의 중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탄핵을 추진했던 민주당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게 탄핵이라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그런 견제 장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용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정당 해산법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먼저 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탄핵 발의가요. 우리나라 역사상 1948년에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 75년 동안 탄핵이 발의된 게 21번입니다. 75년 동안. 민주당이 탄핵 발의한 것이 29번이에요. 그것이 국회에서 의결까지 된 것이 13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한 견제 장치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정말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그거 못하게 하라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다소 침해해 가면서까지 국회에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일 때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통령 임기에 평균 한 번에서 많아야 2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년 동안에 29번을 발의한 겁니다. 거기에는 야당 대표 쳐다봤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법무장관도 있고요. 이틀 일했는데 탄핵 소추된 방통위원장도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 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만든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탄핵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8대0, 지금까지 한 것만 8대0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정당하게 한 것이다.
지난번 최재 감사원장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탄핵의 사유가 없다. 탄핵의 사유가 없는데 탄핵 소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해왔던 일입니다. 목적은 윤석열 정부 마비시키고 정부를 마비시켰다는 것은 국가를 마비시킨 것이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이재명 대표 방탄하겠다. 이 두 가지로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이게 공직자들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만큼 정부가 할 일을 못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건 책임을 묻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거부권, 제2요구권을 쓴 것에 대해서도 그럼 사과를 하셔야죠. 39번이지 않습니까? 제2요구권.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거부권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이렇게 아주 기록을 세우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탄핵 소추가 많이 이루어질 만한 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기 때문이지 저희가 뭐 그냥 평시에 아무 일도 없는데 평지풍파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 기각을 하면서 분명히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탄핵 소추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 했다면은 탄핵이 인용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건이라도 8대 0이잖아요. 그리고 제2요구권을 말씀하시지만 지금 오죽하면 대행에 대행 맡고 있는 최상목 대행까지도 지금 계속 제2요구권을 발동하잖아요. 이런 법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랑 봉투법만 해도 몇 번 통과됐습니까?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했던 거, 그거 다 지금 윤석열 정부 한번 골탕 먹어보라고 제2요구권 자꾸 행사해서 횟수 쌓으라고 그래서 계속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탄핵 발의와 제2요구권에 대한 공방은 기존에도 이제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이 지난 1월에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게 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월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제 이런 사실이 이뤄졌었는데 여야의 주장이 서로 이제 또 정반대로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탄핵 남발과 국정 혼란을 촉발시켰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결정을 했고 또 이제 야당은 여당이 핵무장론과 비상계엄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실까요? 우선 어쨌건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통감해야죠.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아직 이제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발효 때까지 그래서 이제 산업부 장관도 방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석 총리도 빨리 복귀해야죠. 그래서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유를 비상계엄 때문이다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저는 정말 좀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에너지부, 미국 에너지부 DOE라는 곳은 AI 또 원자력 같은 그 에너지를 관장하는 그 부처인데 한국에서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그것을 위험 국가로 민감 국가로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그냥 견강부회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을 꺼내서 그랬다라고 또 이제 프레임을 씌우시는데 핵무장론은요. 자, 일단 우리 국민들도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거의 70% 국민들이 이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미국의 조야에서도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이 너무나 고도화됐기 때문에 미국의 조야에서도 사실상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핵무장론을 반대하는 걸로 갖다 붙이는 걸 보면서 민주당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같이 테러 지원국인 북한의 지도부에 수뇌부에다가 100억 원을 송금한 혐의, UN 대북 제재 다 어기고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건 좀 염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와 배경인지 아직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다음에 1월 초에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한 것인데 그 당시에 같은 시기에 미국 에너지부하고 우리 산업자원부하고 MOU를 맺었어요. 원자력 협력에 대한 MOU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배경인지 우선 정확히 파악하고 단지 기술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또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악하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위기를 돌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 핵무장론 때문이다, 비상계엄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공지능과 이제 첨단 기술의 이제 협력이 좀 제한되는 그런 게 이제
민감 국가 영역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이렇게 이제 대부분 미국과 적대국에 있는 이런 나라들도 이제 민감 국가,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이제 이 국가들보다는 좀 이렇게 하위 개념으로 덜 적대국인 이제 그런 민간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산업부 장관이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철회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갔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1월에 지정이 된 건데 2달 동안 파악도 못 하고 있었고, 사실 3월 10일에 그게 밝혀진 것도 언론에 의해서였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경위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죠. 정말 이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능하고 이런 외교 참사를 벌이는데 좀 어딜 믿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호 대변인께서는 핵무장론과 계엄과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인을 자체 핵무장과 계엄에서 찾은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미국의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을 일으키는 국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민간 국가로 지정해야 된다는 생각 당연히 할 거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2월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 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복원됐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복원된 그런 동맹 국가한테 그 민감 국가라는 그런 굴레를 씌우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핵무장하면 좋죠.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핵 갖고 싶겠지만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NTP 철회해야 되고 거기서 탈퇴해야 되고 또 경제 제재 받으면서 북한과 같이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경솔하게 핵무장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지금 현재 대선 주자들도 또 앞다투어서 그 핵무장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네, 4월 15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데, 어쨌든 뭐 국가적으로 외교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서 이걸 좀 처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그 정부가 2달 동안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 느끼는데, 정부를 그런 마비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게 오늘 기사로 봤을 때는 80년대, 90년대에도 우리가 지정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이유도 모르는데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다른 이유이거나 기술적인 어떤 이유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파악해보자, 거기에 대해서 좀 힘을 합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핵무장론 비판하시기 전에 무책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할 수 있다, 북한이 핵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책을 20년, 30년 해오면서 북한이 핵을 이렇게 고도화하기까지 그런 정책을 폈었던 것도, 그것부터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발언 있으시면 듣고,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니까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뭐 그 주제를 잡아서 크게 한번 판을 벌여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국회에서 지금 이제 그 분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결의안을 내는 것은 좋지만은 그런 구체적인 실효성을 갖는 것은 아닌 선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물밑에서 지금 빨리 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지금 외교관들 인사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미대사 있겠고, 뭐 뉴욕 총영사, 유엔 대사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그 떨어진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뉴욕 총영사 같은 경우는 이제 권익위에서 계시던 분이 김건희 라인으로 이제 분류되는 그런 분이, 지금 엉뚱한 분이 외교관 아닌 분으로는 뉴욕 총영사가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그 정보를 수집하고 긴밀하게 그쪽 조야 분들하고 관련을 맺으면서 이런 걸 다 풀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비전문가 외교관을 임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런 외교 참사의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미대사 조현등 대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외교관이시지만은 2017년 9월에 이제 외교부 기조실장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다가 5년 만에 이제 그 부활을 해서 외교부에 돌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미 관계를 계속 해오던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참 그 경력이 단절됐던 분들이 가서 그걸 복원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외교관들을, 유능한 외교관들을 적지적소에 쓰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은 됐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네, 반론 있으시면 뭐 짧게 듣고. 네. 중미 대사를 지낸 우리나라 최고의 통상 전문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한테 직접 한국 정부에 대한 입장 들어서 그 주위에 공유를 했었다고 하는 한덕수 총리 빨리 복귀시킵시다. 현재 이거는 국민 내 염원에 담아서 말씀드리고요. 민주당도 여기엔 찬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또 이제 그쪽으로 또 연결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박경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